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도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어제 국민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라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당 내에서는 사과로 선거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비판하려면 당직을 내놓고 자유롭게 비판해라. 이런 반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특히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도부 내에 뭔가 내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오늘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586 세대 정치인들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왜 사과를 자꾸 하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합니다. 대선 때 이선 후퇴를 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잘못된 내로남불을 강성 팬덤이 감쌌고 이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팬덤 정치 끊어내야 합니다. 검찰개혁 강행만이 살 길이다. 최강욱 의원 봐주자라는 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온정주의와 결별하고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민주당은 쇄신할 수 있습니다. 당 개혁과 쇄신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채택하고 국민 앞에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자신의 발언을 끝냈는데 당시 회의장에는 정적이 흘렀다라는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당연히 김상일 전 특보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네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제와 오늘 발언, 민주당을 새롭게 하려는 그야말로 혁신을 위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당찬 의지가 포함됐다라는 평가도 있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당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느냐, 지도부의 논의, 이 논의를 거쳐서 집단적인 의견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어요. 김상일 전 특보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십니까? 저는 이제 두 이야기 다 일단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당차고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거에 저는 방점을 둡니다마는 그 방식이 조금 더 세련됐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 내용이 굉장히 맞고 저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은 어떤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박지원 위원장의 말씀에 사실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표출하는 방식은 저는 조금 더 세련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박영선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출렁거리는 파도 위에 배 위에서 활을 쏘는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지지세 이런 것들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굉장히 맞는 말이어도 저거를 이루어내려면 연대를 통한
그리고 사람들과 또 어느 정도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세력이 있는 가운데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일단 내용에 한번 집중을 해보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 내용에는 잘못된 게 없다. 정말 올바른 이야기만 했다. 네네. 예. 근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한 이야기 중에 일관성을 조금 잃은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할 때 네. 굉장히 옹호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지금 가장 앞단에 있는 이재명 후보, 윤호중 비대위원장, 송영길 후보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일관성을 잃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 비판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로남불 정당 그리고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한 자가 진단은 강력한 팬덤이 민주당의 과거의 영화를 불러오긴 했으나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 지금의 어려움, 지방선거에서도 뭔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다. 팬덤 정치가 민주당을 망쳤다라고 하는 판단에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팬덤 정치가 가는 곳은 어디냐? 원리주의 정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무시하고 중도를 무시하는 정치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현실 정치가 아니에요. 현실 정치는 가능하면 상대편까지 아울러서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게 현실 정치죠. 이상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루어내는 게 이상이겠지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내 생각만 실현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니죠. 그런데 팬덤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안 하면 강하게 그걸 비판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눅들고 위축되고 결국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만들어내는 정치는 뭐냐? 적대적 공생이라는 아주 안 좋은 정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연일 선거를 앞두고 어제와 오늘 내놓고 있는 이야기들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적으로 보겠죠. 선거가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저렇게라도 또 하는구나. 사과는 늘 선거 때마다 조금은 뒤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당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저 이야기가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나중에 선거 이후에 달라지는 노력을 보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본적으로 갈등과 혼란이 더 심해질 거예요. 민주당은요? 네, 왜냐하면 8월 달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는 대표는 다음번 공천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각 계파가 결사적으로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호 간의 공격이 심해질 거고요. 내부의 갈등과 불안, 그리고 만약 지방선거를 진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면 책임 소재까지도 누구 때문에 졌냐, 누구 때문에 이겼냐 이런 식의 논쟁이 불러일으켜질 것이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 선언문, 반성문 이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란을 일으킬 만한 저러한 내용을 현 시점에서 다른 지도부와 어떤 합의나 공유 없이 발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저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야, 네가 지방선거 며칠 앞두고 그렇게 당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졌어. 우리 지지층을 분열시켰잖아. 당신 나가. 이런 식으로 내쳐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선택을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저는 잘 견디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치권은 상당히 무섭고 어렵고 힘든 곳이거든요. 특히 민주당이 586들이 갖고 있는 강한 기득권과 욕심은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젊은 나이에 용기 있게 저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으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저런 얘기 어떻게 하겠어요. 평상시에.
그럼 울림이 없잖아요. 선거를 앞두고는 비상적인 아주 비상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 이야기가 울림이 있고 정치부 기자들도 민주당 출입 기자들도 크게 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예. 그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본인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설득해야 됩니다. 박홍근 비대위원장도 설득하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설득을 하고요. 송영길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다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앞장서서 한마디 툭 치고 나갔으면은 많은 지도부에서 맞다, 우리 반성한다, 사과한다 그렇게 함께 해야지 혼자에서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은 옳고 내용은 옳지만 풀어나가는 방식이 조금 서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차출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의 팬덤 정치라고 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판하고 있는 이 사안은 네.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친문 성향의 의원들이 만약에 팬덤 정치의 덕을 봤다면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분들은 또 부인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우호적이다. 또 이번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추천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선이 그어지는데 그렇죠. 또 하나는 이른바 대선 국면에서 20대, 30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이대남 정책에 반발해서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지지했다. 네. 그래서 이른바 뭐 개딸 이렇게 불리고도 있는데 또 이 이른바 그분들이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선이 분명히 안 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주변하고 논의가 좀 돼서 세력이 형성된 다음에 해야 현실적인 어떤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에 비해서 힘이 없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출렁이는 파도 위에 배 위에서 화살을 쏘는 기분이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게 좀 어느 정도 파도를 잔잔하게 해놓고 화살을 쐈다면 관역에 마저 들어갔을 텐데 지금 너무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이제 쏜 것이죠. 정리가 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하고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수위를 정해가면서 이번에는 요 정도까지 하자. 우리 목표는 저기까지지만 지금 우리가 성과를 이루려면 전략적으로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의논하면서 했다면 그런 혼선이 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예, 뭐 김상일 전 특보나 장성철 교수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또 젊은 정치인이 아니겠죠. 그런 거 다 하고 세련되게 한다면 그 논의 과정에서 이미 본인이 설득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뭐 젊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툭툭 던져야 뭔가 변화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저는 좀 드는데 말이죠. 박지원 비대위원장 오늘 회의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의 끝나고 나올 때 당연히 기자들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질문을 더 던졌겠지요. 이때는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원래 회의가 폐회였는데 비공개로 전환이 되고 안에서 좀 고성이 들리던데 추가로 어떤 말씀 비공개에서 논의는 나누셨는지. 없었나요? 아까 말씀하신 비상징계라든가 586 용태 관련해가지고 네, 제가 따로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야 돼서요. 제가 지금 춘천으로 급하게 가야 돼서 선대위 내부에서 불협화음 나온다는 말씀. 자, 저는 회의석상에서 할 말 다 했다라고 하는 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인데요. 공동 비대위원장인 윤호중 전 원내대표,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 어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했을까요? 비공개 회의에서 따로 어떤 말씀 해주신 게 있으니까요. 오늘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 등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앞으로 선대위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586 용태론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좀 논의를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비상징계 관련해서도 말씀은 없었나요? 예. 비상징계 관련 논의도 더 이상 없었어요. 아까 비공개 아니 그거는 그 사안이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넘긴 것도 비대위 의결 사항이에요.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던진 화두가 586 용태론, 스스로들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최강욱 의원 성희롱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스스로 징계 절차 개시해야 한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왜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리라고 했는데 그 날짜가 선거가 끝난 이후인 다음 달 20일로 정해졌느냐. 비대위원장의 권한으로 이것을 빨리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오늘 했다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의결 사항이다. 최강욱 의원 징계는 비대위 의결 사항이다. 일단 반대한 거죠. 586 용태론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일축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보다 뭐 현실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됐고 좀 586 용태론은 이 그룹이 있으니까 최강욱 의원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뭐 당연히 민주당이 그런 거에서는 진보라는 지금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부분은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제가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이렇게 일관성 부분을 좀 더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586 용태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에 더해서 뭘 또 얘기해야 되냐. 그럼 대선의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이 얘기도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좀 약간 선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느낌을 주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격에 어떤 빌미를 좀 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는 용기는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고 뭐 방식을 좀 더 세련되게 해서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과까지 볼 수 있는 상황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 정치판에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라는 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영입된 인사라는 점, 당원들의 선출이라고 하는 절차가 생략돼 있다라고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던진 그 돌로 인해서 생기는 이 파장이 민주당에 정말 변화를 불러올지 아니면 오히려 이 돌을 던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선거 전 이 국면이 아니라 선거 이후가 정말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 예측을 보면 민주당이 좀 긍정적인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졌냐. 결국에는 당내에 있는 기득권 세력, 586 세력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당신이 분란을 일으켜서 그렇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충청권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근데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징계를 주장을 해서 결국에는 징계를 하게 됐고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부터 현실적으로 보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 충청권의 선거가 참패하는 수준, 지는 선거로 나오게 되면 충청권 선거 당신 때문에 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나와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어차피 패배한 정당,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8월 달 전당대회 때까지는 상당히 극심한 내부 갈등이 표출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제 기자회견, 반성문 기자회견을 보면서 처음에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나온 예를 들면 대변인이 어떻게 공동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하는데 개인 소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을 보고 정확하게 말하면 당 지도자 개인의 의견이다. 개인 의견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하나만한 기자회견이 돼버렸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늘 이제 윤호중, 전해철, 박홍근 이런 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돼버렸다.
결국에는 당의 갈등과 분란만 더욱 증폭시켰다. 지방선거 앞두고 또 다른 악재가 민주당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한데 말이죠. 오늘 아침 비대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이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현장 출입 기자들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고성이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거. 그러면 기자들이 뭐 제가 현장을 뛸 때는 이른바 이걸 귀대기라고 하죠. 예, 귀를 대고 나서 듣는 건데 이제 아마 목소리들을 알기 때문에 아 누가 이런 얘기하고 누가 이런 얘기하고 다 기자들은 감을 잡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보면 누군가가 지도부 중에 누군가가 앞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공개회의 안 할 거야. 비대회의 안 해. 이렇게 이제 큰 목소리로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중진 의원이 아니 나 오라고 해놓고 내 얘기도 안 들을 거야? 라고 했더니 아까 비대회의 안 해. 그러고 나가던 그 지도부의 누군가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중진 의원이 무슨 말을 해도 좋은데 지도부와 상의하고 공개 발언을 해야 한다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충고성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아까 비대위회의 안 하겠다고 했던 이 지도부 인사가 지도부로서 자격이 없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현장에서 그야말로 직격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봉하마을 다녀오지 않았느냐, 노무현 정신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도부 인사가 여기가 개인으로 와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판했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럼 저를 왜 뽑아서 여기에다가 갖다 앉혀 놓으셨습니까? 26살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중진 다선 정치인들에게 한 걸음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어제 이 자리에 출연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 물론 박용진 의원도 당내 주류로 불리지는 않죠. 친문 성향 의원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뭐 말만 하면 문자 폭탄 받는다고 이 시간에 나와서도 늘 이야기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용기를 높이 샀죠. 한번 들어볼까요? 박용진 의원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뭐 묻지마지지 팬덤 정치를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묻지마지지는 그 지지를 받는 사람한테는 행복한 달콤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치와 국민들에겐 독약이죠. 지금 뭐 문자폭탄이라든지 혹은 팬덤 정치, 내부 총질을 이라고 이제 규정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당의 건강성을 잃게 하고 민주적 논의를 가로막고 결국은 정권을 잃게 하고 당을 패배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자, 이 박지원 위원장의 이야기에 찬성하고 용기를 높이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로 높이 평가하고요. 그러니까 주류 의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아까 이야기하셨고 이때 분명하게 민주당의 향후의 주도권을 놓고서 이른바 친이재명계 그리고 친문계, 과거의 지금의 주류와 뭐 미래의 주류를 꿈꾸는 세력 간의 일대 뭐 싸움이 일어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분당까지도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친이 친문의 갈등은 예견이 이미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친문 진영에서는 지방선거까지는 친이 책임으로 치르게 해주자라는 게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흐름은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새로운 개혁 세력이 등장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구성원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나보면 서서히 드러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우리 장 교수님께서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한테 지방선거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미 어느 정도 흐름이 다 잡혀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거 박지원 비대위원장 발언 때문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선거가 박빙 내지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 때문입니까? 그렇죠. 지지율이 추락하니까 박지원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그 어제 후에 기자회견을 그 일종의 응급행위 내지는 뭐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강하게 개혁의 안을 내놓은 것이죠. 그 대안으로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뭐 그것 때문에 패배했다.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성 관련 어떤 비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논란들. 그럼 이런 거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발언에 전부 다 갖다가 뭐 덮어씌우기를 한다? 책임을 덮어씌운다? 저는 그거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당원들도 뭐 굉장히 목소리가 큰 당원들이 많지만 침묵하고 있는 당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면은 뭐 나중에 뭐 기자분들이나 PD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뭐 당에서 전화 왔다. 전 민주당 아니라고 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오늘 두 분이 공교롭게 두 분 패널이 다 나와서 얘기하시면은 그 당으로부터 국민의힘 패널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고 이 민주당 패널 아니라는 얘기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심지어는 뭐 잘라라 이런 전화도 온다고 하고 당에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도 혹시 그런 전화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제가 18년간 당비를 내고 나름대로 묵묵하게 애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셀럽이 됐다는 분들이 와서 쟤는 민주당이 아니고 탈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묵묵하게 18년간 저는 당비를 왜 내고 있는 건가요? 이 당에 그러면 당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팬덤 정치의 폐해예요, 바로. 알겠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가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장선철 교수가 아까 그 패배 책임론은 결과론적으로 지금의 민주당의 주류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결과는 우리가 모릅니다.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당내 이 혼란스럽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외부에 노출시켰다. 그게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책임론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취지였던 거죠? 그렇죠. 그것과 제가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략 2주 전에 이것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조치도 취하고. 그 이후에 보면은 수도권의 접전 지역 그리고 충청도의 접전 지역에 있던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분명히 공격 포인트가 될 거라니까요. 그것을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를 했으면, 징계를 했으면, 공개를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참패를 당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선거에서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조짐이 왜 보이냐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자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6월 20일 날 징계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겠어요? 당내에 여러 가지 비위와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들은 지방선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나중에 문제될 것 같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특정 세력이 그러는 것이지 민주당 전체가 그럴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민주당이 상당히 건강성을 저는 회복하는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하나마나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ING다. 진행형이다. 진행형이고 이것은 전당대회나 이런 데에 이슈로 부각될 것이고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민주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어떠한 조치, 모습, 인사들의 말이나 메시지가 있나요? 지금 현재?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니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일이. 뭐 국민의힘은 그럼 그동안 뭐 보여준 게 있어서 뭐 정권을 되찾아갔나요? 아니잖아요. 대안이 없다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입당하면서 이게 된 거예요. 뭐 국민의힘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쌓여오는 거예요. 민주당 바로 이 부분에서 장성철 교수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해야 국민의힘 쪽 패널인데 뭐 그건 맞습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아니요. 어차피 정당 지지율은요. 상대 정당이 못해가지고 우리 쪽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건강성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들이 저는 안 보여서 우리 김상일 특보님께 여쭤본 거예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저런 기자회견이나 목소리 내는 게 그런 건강성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로는 안 보이세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온 분이잖아요. 그럼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내부에 있는 합리적인 분들의 목소리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된다. 공명이 있어야 보여줘야 된다는 된다? 거죠, 공명이. 네, 같이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세요. 지난 대선을 통해서 중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정치권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중도를 무시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한덕수 총리의 가결도 뭐 때문이었겠어요. 그런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네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 교수님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가 하는 것이 고민의 대상이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의논을 하게 되고 그거의 결정이 외부에서는 생각한 거하고 다른 쪽으로 결정이 나온다. 이거 자체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지켜보시죠. 예. 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연 이틀 계속된 반성과 혁신, 586 용태론, 최강욱 의원 징계 절차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김민석 의원이 현재 당 선대위에서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김민석 의원도 이른바 586 세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이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도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원들의 민주적 토론과 결정, 당원의 참여, 지도부의 민주적 선출, 그리고 지도부의 일방적 처리가 아닌 민주적 권한 행사 등등의 내용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팬덤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는 일부 팬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것은 극복해야 하나 권리당원의 권리 증진이라는 내용 또한 있어 왔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당의 당헌당규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당헌당규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되되 지도부 일방 또는 개인의 독단적 지시에 의해서 처리되는 수준의 정당은 이미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김민석 의원의 저 마지막 발언은 말이죠. 과거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당 총재 시절, 그 시절과는 다르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져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건 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비대위원장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예. 마치 이제 그렇게 결부시키는 듯한 이 논리 전개는 조금은 비약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아까도 우리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선거위에서 선출된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약간 권한이 약한 것도 맞지만 그걸 알고서 저런 얘기를 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김민석 의원께서 저런 말씀하시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본인들이 사실은 기득권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모습이에요. 저게. 제가 586 세대들이 국민적 박수 속에 정치권에 대비한 게 김민석 의원은 좀 물론 빠릅니다. 1990년 15대 총선 때 먼저 도전을 했었고 근데 사실은 2000년 새천년 민주당 때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대거 영입이 됐죠. 민주당에. 그리고 17대 때 열린우리당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대거 영입이 됐던 것이고요. 사실 국민의힘 쪽에 이른바 86세대, 586세대는 좀 드물죠. 뭐 원희룡 의원 정도 생각이 나고 많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다수의 586 세대 의원들이 이제 당대표도 했고 그야말로 대선 후보 빼놓고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그만둔 사람은 김영춘 전 의원, 최재성 전 의원 말고는 없다는 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지적이더라고요. 김부겸 총리. 그 정도뿐이 없죠. 실제로. 김부겸 또 총리는 그 선배 세대니까. 뭐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저기에 앉아서 박지원 위원장의 이야기를 공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들도 대안을 가지고 따로 박지원 위원장을 불러서 지금의 상황 이렇고 당시의 말은 이런 게 맞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같이 이렇게 해결해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될 세대이고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신 분들 아닌가요? 저기에서 그 젊은 사람이 옳은 소리 했다고 공개적으로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거를. 어쨌든 죽이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 저는 결코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따 시키는 거죠, 뭐 그렇죠. 이런 거. 예. 본인들이 지금 민주당의 현재 상황에 책임이 가장 큰 인사들입니다. 예.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직접 또 한번 출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꼭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86 세대 용태론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죠.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맞대응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고 평가절하하는 모습. 말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도 공천했는데 민주당이 과연 혁신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586 세대 용태론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다운 논리로 비판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민주당이 왜 선거 며칠 앞두고 이런 혼란을 겪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586이 용퇴하면 그 다음엔 뭐가 오느냐에 대해 가지고 대안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용퇴로는 그럼 586이 용퇴하고 나면은 김남국, 김용민 그리고 고민정의 세상이라는 건데 뭐 그게 대안이라면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김남국, 김용민, 고민정 딱 실명을 얘기했어요. 네, 그 청문회 때 많은 활약을 했다라고 본인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대안 세력이 있느냐 아니면 대안 체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민주당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는요 친이와 친박이 그냥 정권을 갖고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당내 기득권을 갖고 서로 상대방을 없애버리려고 짓눌러버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낙연계도 있고요. 또한 새로운 소장파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내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앞두고 상당한 큰 정말 어려움에 봉착했다라고 보여지는데 586 용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주체 세력은 없어요. 결국에는 2024년에 국민들께서 직접 심판을 통해서 그러한 세대들을 어떻게 뒤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작업이어야지 지금 너무나 공고하게 아직도 당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586 세력들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용퇴를 논의해 봅시다라고 해서 용퇴를 논의할 주체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짧지 않은 시간 정치권을 지켜봤는데 사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주류도 없는 거죠. 그럼요.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보면 과거에 동교동, 상도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주류였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도 그 이전에 친노 세력이 있었고요. 그렇죠. 친노 세력이 곧 친문은 아니잖아요. 네. 친노이기도 하면서 친문이기도 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게 곧 이퀄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친문 세력도 언젠가는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누군가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런 목소리에 의해서 하나의 계기가 돼서 사라질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시대가 그걸 바꾸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물론 그 세력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저항하더라도 시대 정신이 바뀌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장성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장 교수님이나 이준석 대표도 정치권에서 너무 빠르게 늙고 계시는구나.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왜요? 아니 천신정의 정풍운동을 봤고요. 예. 그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건너갑 고문한테 대항한다는 게 그게 혁신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고 어떤 그때 뭐 제가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46석 정당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뭐 20% 지지율을 만들겠습니다. 이 선언을 하면서 뭐 그 정동영 당시에 의장이 됐어요. 그 정도로 지지율이 터무니없이 낮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 때문에 성공했느냐를 돌이켜보면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의 흐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발언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쓰러지는 모습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동의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정치권의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도 분명히 시대 정신의 하나다라고 하는 평가에는 아마 동의하실 것 같고요. 동의하고요. 정치권에도 너무 일찍 늙고 계시다는 이 얘기에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아니요, 같은데. 저는 김상일 특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항상 그 마음속에 다 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잘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저러한 생각과 반성문이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흐름을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여론조사가 꼭 나와야 돼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586 용태론 민주당의 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했을 때 찬성이 60% 이상 나오고 50% 이상 나와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뜻에 대해서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뒷받침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흐름을 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고립돼 있어요. 혼자만 정말 광야에서 혼자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침묵하고 있는 동조 세력이 있겠죠. 있죠. 네. 그것을 물꼬를 딱 터줘야 네. 되는데 그것은 저는 국민의 뜻,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대선에서 승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의 이런 사정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과연 친윤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이 형성이 될지, 그리고 항상 세상에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게 있듯이 친윤 세력이 만약에 등장한다면 또 반윤 세력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국민의힘 내부가 집권당으로서 또 흘러가게 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